네, 오늘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박 선생님. 강의 잘 들었고, 오늘 또 좌석도 가득 채우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 이제 마감 시간이어가지고요. 네네. 6시에 닫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이거 네. 먼저 치워드릴까요? 네, 먼저 아니, 치워. 요건 조금 나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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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얘기. 편집할 수 있지 않아요? 이거 다시 하든, 그러니까. 오늘 박 선생이 이 강의를 한다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왔어요. 그런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청해주고 또 특히 인상 깊은 것은 모든 사람이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시간의 제한도 있고 그래가지고 못했는데 사실 이렇게 제야 한글학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 제야자가 붙어 있는 데서는 자신들이 그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 와서 서로들 경쟁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참 마음이 짠하다 그거죠. 그런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제야 쪽이 크게 관여를 하는 곳이 강단사학회가 있고 제야사학자라는 그룹이 있거든요. 제야사학 그룹도 아마 100군데가 넘을 것 같아요. 그 단체만 해도. 근데 그 사람들도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강단사학회는 장소도 주고 국가가 돈도 주고 그러니까 또 얼마든지 자기들이 발표할 틈이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 제야라는 게 붙은 데는 항상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글 쪽도 오늘 강의하신 박 선생도 제야 한글 쪽에 해당하는 분이지만은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오늘을 기회로 해서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기회를 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젊은 사람도 5분만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그랬는데 그 시간도 못 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초대해서 한번 유튜브를 찍어서 말을 할 시간을 줘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사실 국가에서도 이렇게 제야자가 붙은 데에도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공간과 시간을 금전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지난번 환바 논쟁이 벌어졌을 때도 굉장히 시끄러웠었거든요. 왜냐면 제야 쪽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오히려 경찰이 와서 막 제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것은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러죠. 저도 이제 지금 한글 얘기하지만 제야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제가 와서 얘기를 듣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야와 여 이게 참 민감한 어떤 문제인데 정치에서도 여야가 있죠 이제. 근데 이제 그 여야는 이제 근데 비교적 객관적인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투표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학계 이런 거는 여야를 나누는 게 참 어렵죠 이제. 결국은 이제 명백한 사실도야 되는데 그걸 판단하는 사람도 결국은 다수결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어찌 보면 이제 이런 이제 학문적인 여야는 과거에 왕조 시대 때는 또 왕조 그땐 또 정치 여야가 있었잖아요. 어느 당파가 집권하고 어느 당파는 사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선거로 하지 못했죠. 그냥 어떤 주장과 그렇게 해가서 누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느냐로. 근데 학계에서 여야를 하는 거, 이것은 상당히 참 힘든 문제. 다수결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양식을 갖춘 그런 사람들, 최소한 논리와 그걸 갖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토론관을 통해서 어떻게 돼서 객관적으로 설득을 하고 누구의 말이 설득력을 옳은 것인가, 설득력이 있는가, 이거를 판단하고 정하는 그런 장이 많이 마련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학문적인 걸 갖다가 그냥 이제 다수결이라든지 기타 자신이 주장한다는 걸로 다 이제 그걸 할 수가 없고, 특히 사학 같은 건 결국은 그러니까 어학도 결국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세력 간의 정치 여야도 그래요. 우리가 흔히 이념
좌파 우파 얘기지만 그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게 생기고 결국은 이게 미국의 인종 갈등처럼 이 구성원들 간에 국가는 하나이지만 서로 구성원이 조금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가 누가 주도권을 가지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중국 역사를 보면 오히려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중국 커다란 애지만은 그러니까 한나라 그야말로 한나라라는 민족이 있은 다음에 한나라가 망한 다음에 한나라의 구성원이 한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위진 남북조 해가지고 그냥 북쪽에서 내려와서 온갖 그냥 어지러운 싸움을 하다가 이제 그 서로 타협한 정권이라고 해서 당나라는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하고 그래서 당나라가 있다가 그 다음에 송나라도 왕조는 좀 북쪽 그런 쪽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한족 문화가 성공한 그런 국가죠. 그러다 다시 원나라는 그야말로 몽고 이제 유목민이 절대적으로 집권한 그런 나라고 그 다음에 명나라 다시 한족 문화가 하다가 아시다시피 청나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수백 년 사이로 정권 교체가 된 거죠. 이제 지금은 여야 정권 교체 불과 5년 10년 사이로 되지만은 이제 그것만 이제 이런 글로벌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사학계와 그 어학계 이런 쪽에 이런 거가 있는데 제가 보는 문제점은 사실 사학계와 어학계 이런 데가 제야가 아닌 제도권이라는 쪽의 상당히 이제 어떤 논리적으로 상당히 어떤 치밀한 토론 끝에 옹립된 이제 제도권이 아니라 여당이 아니라 이런 이제 일제시대와 그리고 외세 그런 게 이어져 와서 생긴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제야 사학자 이런 거 사학계는 제가 자세히 깊은 연구는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다시 또 그런 분들한테 맡길 일이고 이제 어쨌든 저는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중고등학교 때 배운 우리 역사에서도 상당히 그 일제에 의한 그런 변화도 있지만은 어떤 우리 민족의 뿌리를 제대로 알려준 그 암시하는 것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고려 시대에 여기 민족의 침입과 그 여러 가지 그런 싸움 그리고 고구려 시대에 그 발해가 이제 주의 말갈족이었지만 그 지배층은 고구려인이다. 이거는 상당히 정확히 아주 그냥 그 문제점을 얘기한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민족의 주류가 이제 그런 한문화를 주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집권을 했었고 그리고 고구려 유민들이 신라로 왔다. 그때 당시엔 잘 이해가 안 됐죠. 고구려가 망했지 왜 또 신라로 오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중국으로도 물론 갔지만은 신라로 많이 왔죠. 남쪽으로 많이 피난을 왔죠. 그러니까 지식계층 이제 상류계층들이 그랬던 게 다 흔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어학의 경우는 상당히 이제 일제시대와 조선 미국이라든지 외세의 영향에 의해서 한때 제야에 있어야 마땅할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은 여당 쪽에 있다고 보거든요. 어학 같은 거는 왜냐하면 우리 민족 언어를 갖다가 좀 5,000년이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기록 역사는 2,000년이라고 봐가지고 짧게 잡아가지고 2,000년 역사 동안 써온 우리 문자를 이제 되도록이만 안 쓰려고 하고 이런 자들이 지금은 이제 국립국어원이 그런 데에서 이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언어와 왜곡시키고 있는 거. 그래서 이 정권 교체는 어찌 보면 필요하다고도 보는데 이런 건 여기서 갑자기 다루긴 너무 거창한 문제고 문제는 이제 여야를 갖다가 학계와 사학계와 어학계 이런 우리 여야는 좀 더 신중한 그런 문제, 토론과 그런 것이 많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야 정권 교체, 학권 교체죠.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진짜 치밀한 그러니까 논의 장은 많이 마련되었다. 저도 사실 오늘 오신 분 아까 그분이 하도 이제 고조선 시대에도 한글이 있다 그 주장을 젊은 분이 많이 하길래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그건 가림토 문자는 날조다 그런 얘기를 오히려
기중두고 있었던 입장인데 집에 가서 이제 다시 검토할 겁니다. 그분이 보낸 문자 자료들을 가지고 여태까지 좀 사실 자세히 안 봤거든요. 사실 중요한 건 옛날부터 한글이 있었다느니 뭐 천지인으로 만들었다느니 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언어 문자 생활이거든요. 우리 얼마나 우리 언어를 정보과학적으로 제대로 표현하면서 문자 생활을 하는 건데 그걸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뭐 한글이 500년 됐다느니 5000년 됐다느니 그게 중요한 건 오히려 아니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그게 제대로 돼 있고 어쨌든 그것도 그렇게 차도 주장하시니까 제가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여와야가 이제 문제가 언급을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제야 쪽이 족수는 많은데 그러니까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게 힘이 없으니까 어느 때에 더 이렇게 많이 발호를 하느냐 하면 선거 때 발호를 해요. 왜냐면 쪽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정치권에서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쪽의 제야 사학자가 강단 사학자보다 한 100배 정도 쪽수가 많아요. 소위 인구수가 많죠. 그 사람들이 다 유권자니까. 그래서 그때에 뭔가 이렇게 조치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환단곡 얘기도 어쨌든 그렇죠. 말을 언급을 했다는 거죠. 네네, 그게 큰 이슈가 됐었죠. 근데 한글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에 공을 세운 건 사실이죠. 소설학회라는 게 있었고. 근데 그때에 했던 거를 사실은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미 정권이 일본 정권에서 한국 정권으로 넘어온 이후에 그 사람들이 기여를 한 것에 대한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들은 과거에 얘기했던 그 불완전한 거를 지키려고 그래요. 불완전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엔 한글어께서도 토론의 주제로 나오지만은 세계화를 하는데 한글을 세계화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 F 발음, B 발음을 표현을 못한다든가 이런 것들 L 발음과 R 발음을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세계화를 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고치자라고 그럴 때 그거를 강단 한글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막는다 그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세종대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얘기를 하지 말라 하는 게 소위 우리 한글이 창제되었을 때 세종대왕 혼자의 공덕이냐 아니면은 산스크리트 뭐 몽골의 위그르지요. 위그르의 그다음에 일본의 그 가나카나 히라카나 가나 문자 그것들 심지어 사학계에서 얘기하는 가림토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적용할 것인가까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제가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 기득권이라고 하구나 어쨌든 간에 지금 여당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학권이라고 말하기가 좀 힘드니까 정권이라고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제가 올바르지 않은 상황인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올바르면 채택되겠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은 거라고 해서 채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기득권과 목적에 맞아야 채택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글이란 걸 그렇게 막 떠받들고 그러면서도 세계화해서 한글의 표현력을 확장하는 거 그건 그 사람들 목적이 아니에요. 애초에 이제 국민국어원이라든지 한글 이제 그 기득권층이 하는 사람들은 그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어떤 영향권을 해서 우리 문화를 서양 문화권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글의 표현력이 강조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애초부터 안 하려고 해요. 그 한글로서 학문을 언어를 이제 흉내내고 좀 이제 반자의 버금가는 그런 이제 표현력을 갖게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애초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오늘 강의에서 말했듯이 고저장단 우리말에 엄연히 있는데도 그걸 표기잘 그렇고 옛날에 어떤 학자가 히읗자를 써가지고 장단음을 표시하자 그런 논문도 다 있었어요. 근데 다 채택이 안 돼요. 그냥 한글은 단순하게 하고 단순하게 한다는 건 옛날에 양반들이 처음에 훈민정 창제할 때 한문으로만 학문을 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훈민정음을 단순하게 했는데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지금도 그냥 한문을 거의 쓰지 않는 상황에서도 한글을 그렇게 자꾸 단순하게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지금은. 그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목적 자체가 한글의 표현력을 강화시키는 거는 자기들 뜻에 맞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순진하게 자꾸 그게 요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애초 그거 자체, 그러니까 투쟁이 돼야 되죠.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하면 한글이란 건 세계화라는 것에 그게 맞지가 않아요. 그 뭐냐면 한글이라는 자체가 한자의 음표기를 따라서, 한자음이 뭡니까? 중국어, 중화 언어, 꼭 중국어라기보다도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음절별, 모음 하나하나가 음절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우리가 음절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 영어도 실러블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중국어는 음절별로 딱딱 떨어져 있어요. 모든 단어가. 그래가지고 그 음절별로 돼 있어요. 그걸 본따서 그 한자 하나하나에 맞게 음절별로 표시된 게 바로 한글의 가장 큰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뭐 찌야 쪽에다가 그 뭐 한글을 쳤다 그랬지만은 찌야라는 말도 아니 로마 알파벳으로는 JIA 하면 아주 쉬운데 괜히 찌야라고 아라고는 불필요한 거를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찌야 하면은 그게 불필요해. 그건 그러니까 중국어 중화하고 한자 음표기할 때는 아주 편리하지만 한글이 그 전 세계 보편적인 그런 거에는 그렇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자 표기하기 위해 적합하게 된 게 한글인데, 그리고 세종대왕의 권위, 그것도 무시되는 게, 세종대왕의 권위를 그렇게 살리고 싶으면 세종대왕이 친히끔 용비어천가와 속보산절의 그 표기법대로 계속 써야죠. 근데 그 권위를 그렇게 세종대왕을 떠받던 사람들이 맨날 주장하는 게 뭐예요? 한글 전용 가로쓰기란 말이에요. 한자가 없이 한글 가로를 쓰자. 그건 세종대왕은 그렇게 쓴 적 없어요. 그건 누가 했냐면 일본 학자, 제가 알기로는 우에다 가스토시라는 사람이 했는데 상전 만년. 그 일본에서 뭐 시작된 그 주장이 먼저인 건 분명해요. 한 가로쓰기하고 한자 없이 쓰자 이런 건 일본 그렇게 해서 그 한국인 제자 최현대 뭐 그런 사람들 해가지고 막시즘이 가령 독일에서는 안 했지만은 러시아 딴 데서 공산화가 됐잖아요. 본고장 독일에서는 안 됐듯이 마찬가지로 그 한자 없이 소리 글자로만 쓰자. 그리고 서양 언어처럼 가로쓰기로 하자. 이런 건 일본에서 먼저 시작했지만 일본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걸 한국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세종대왕 뜻하고 어긋는. 근데 세종대왕 그렇게 봤던 사람들이 이건 또 굉장히 또 주장하잖아요.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한글 화폐 이런 쪽은 오히려 이제 어떤 특정 이제 세력 정치적 계열이라 그랬다는 거, 또 우리 전통 문화 이런 것을 좀 무너뜨리고 서양화시키고 그래야 세력을 얻게 되는 전통 비주류 세력이니까 정통적인 민족 그 정신이 좀 무너질수록 세력을 더 갖게 돼요. 뭐냐면 이건 요새 이란은 그렇지만 미국은 이란의 페르시아 민족을 말살시키고 쿠르드족한테 무기 줘가지고 싸우게 하려고도 했잖아요. 이란 페르시아 문명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이란의 쿠르드족은 세력이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쿠르드족은 페르시아 문명이 무너지길 바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한반도는 여진족, 토착외고 뭐 이런 기타 비주류 민족들은 한민족 전통 문화가 무너지면은 그 사람들도 세력이 더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또 미국이라든지 외세들은 또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순수한 언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뭐 박 선생 얘기를 들었는데 예전부터 이거 말고도 뭐 역사에 대해서도 듣고 한문에 대해서도 듣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아는데 사실 제야 쪽 내에서도 또 이 분규가 있어요. 반대 의견이 있고 저도 뭐 박 선생 의견에 뭐 큰 줄기는 또 동의를 하지만 잔줄기는 또 동의를 안 하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있고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오늘 이런 모임이 활성화되는 것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한글을 너무 세종대왕 혼자서 만든 것처럼 이렇게 그 신성시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는 그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뭐 5위권의 군사 강국이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뻗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려면은 받아들여야 된다. 뭐를 받아들이냐면 그 일본의 영향을 받았고 우리 한글 창제가 그다음에 위그르어의 영향도 받았고 티베트 혹은 타미러의 몽고 파스타 문자 그런 데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 그 강단 한글 학회 쪽에서도 인정을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지난번 한글 학회에서 한 것이 이렇게 F 발음 그다음에 L 발음을 제대로 R 발음을 제대로 낼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정보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한 것을 시작한 것만 해도 상당히 바람직한 거고 그것이 제야 한글학회가 한글 그 모임이 영향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R 발음을 내기 위해서는 리을을 2개를 쓰는 쌍리을제를 도입을 하자. 그런 이제 라든가 추가된 자음 그런 걸로 이렇게 다양한 표현하고 그 모음도 이제 다 복모음을 많이 써가지고 표현하는 거. 근데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나요. 그럼 아니 로마자로 쓰면 다 되는데 로마자 발음교 있잖아요. 세계 만국 발음교도 있고 그거 아니래도 영어 알파벳으로 그럼 굳이 한글을 써야 되느냐 또 그런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제교하려면. 그러면 할 말은 있어요. 왜 한글을 써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음절별로 표기하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고 가독성이 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한자의 가독성이 상당히 인정받는 것처럼 그 음을 표현 문자이면서도 음절별로 팍팍팍 읽을 수 있다는 건 상당히 강조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국립국어원이 가령 이제 오히려 우리 맞춤법에서의 그 음절별 표기의 강점도 상당히 맞춤법에서 허물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많이 얘기하는 설거지에서 그 겉하고 지읒 받침했잖아요. 원래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가독성이 있어서 설겉이 하면 이게 그 주방일 하는 거구나 하고. 근데 그거를 그냥 받침이 없어서 설거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배거 거지예요? 노숙자 얘기인가? 의미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듣는데 똑같이 듣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제 음절별로의 표기 그거를 많이 허물어뜨리고 있어요. 지금 국립국어원이. 그게 오히려 이 한글을 그 자체의 소위 그렇게 한글의 우수성하면 그 음절별 표기가 바로 그 특징이란 말이에요. 기호 그런 건 단순하고 사실 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한글 기호들 음절별 기호. 근데 그걸 살리는 게 아닌 상황에서 한글 세계어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이제 음절별로 이게 또박또박 써지는 그걸로 이제 소리 문자로서 한글 한자와의 못지않는 가독성을 갖는 이런 한글을 뭐 세계적으로 주장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가 그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나 이거예요. 그 옛날 옥편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중국어의 상당히 복잡한 모음 같은 것도 뭐 어하고 우를 같이 섞는다든가 여러 가지 좀 기묘한 그 모음들 많은 거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것들 요새는 거의 못 쓰고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인정도 안 하고 이렇게 그런 것도 다 이제 퇴보를 시키는 거죠. 그런 복잡한 그 모음들, 복모음 같은 거 그게 다 있어야 한글의 소위 우수성을 살리는 건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한글은 엄청나게 주장한다면 신앙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는 뭐냐면은 결국은 영어 쓰자는 거예요. 지금 결과를 봐요. 결과. 거리 보면 다 영어로 도배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의도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냉철히 보고 한글 하는 사람들의 정말로 우리 민족의 그 정기를 살리려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이제 서양 우리 전통 문화 한자를 포함한 전통 문화를 말살시켜서 그 서양 문화 위주의 나라가 되게 개조하는 의도인가 그걸 분명히 알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런 의도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한글을 단순화시키고 한자를 못 쓰게 하고 그런 상태에서 학문을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은 영어로 쓰고 팝송이나 뭐 그 웬만한 거 영어로 쓰라
표제어 같은 거 한글로 상당히 어려운 게 많잖아요. 이게 글자 하나로는 표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영어로 하고 그러는 의도를 가졌는데 그 사람들한테 자꾸 한글의 세계와 뭐 F 발음 넣고 어떻게 하죠? 아무리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메아리 없는 걸 계속 얘기해야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근본적인 그걸 알고 그래서 분명히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우리가 여러 나라의 문화,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한글이 만들어졌다고 말했을 때 좋은 점이 예를 들면 몽골에 갔을 때 저는 그 일본부터 몽골, 뭐 중앙아시아 이런 데의 그 알타이어의 사용권에 대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좀 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우리 한글이 원래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예를 들면 뭐 산스크리트다 그러면 그 타밀족한테 가가지고 우리 한글은 너희들과 연관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국과의 연관성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고 일본에 가서 일본의 가나와 우리 한글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또 일본 사람들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좋아한다 그거죠. 가나하고 한글이 무슨 뭐가 비슷하냐? 네. 물론이죠. 그게 아니라 사실은 문장이죠, 문장. 자기네 고유어 이제 언어 체계 문장을 쓰면서 한자로 이제 중요한 문화 언어를 같이 혼용 표기하는 거 그런 기법을 일본이 먼저 개발했잖아요. 그걸 따라 보고 세종대왕과 신숙주들이 만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이런 문자에 대해서는 제야라는 것이 있지만 저희 마감 시간이 돼가지고 네,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한글 학회가 두 가지가 제야와 강단이 있다 그러는데 제3의 것으로 국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자 문화권과 관련된 거 우선 중국, 일본, 한국이 서로 연관이 되어서 학회를 하고 북한까지 포함해서 네 나라가 그 다음에 또 월남도 있고 그 다음에 알타이 문화권과 한글이 또 연관이 돼서 서로 또 논의를 하는 학교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이걸로 충분히 될까요? 네.